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서울의 낡은 동네, 그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옥탑방에서 한서연은 아들 민준과 함께 조용한 세상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가 없었다.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심연 속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고 있었고 아들 민준을 향한 사랑을 속삭였다. 5살 민준은 엄마의 침묵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의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그녀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읽어냈다. 서연에게 민준은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가 숨쉬는 이유이자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지켜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두 사람의 작은 옥탑방은 비록 낡고 비좁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같이 평온했다. 창밖에는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서연은 낡은 창틀에 스며드는 빗물을 닦아내며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 민준의 뒷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꾹꾹 눌러가며 스케치북에 알록달록한 꽃밭을 그리고 있었다. 그 위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와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그 그림 속에서 서연은 소리 내어 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파란색 크레파스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갑자기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놀라 아이에게 다가갔다. 민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엄마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아이의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서연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찢어질 듯한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어떤 소리도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품에 안긴 아들의 뜨거운 체온과 가냘픈 신음만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려 큰 길로 나온 그녀는 필사적으로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허름한 옷차림에 아이를 안고 비에 흠뻑 젖은 그녀를 태워주려는 택시는 없었다. 몇 대의 택시가 무심하게 그녀를 지나쳐갔다. 절망감이 서연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품 안에서 민준의 경련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서연은 거의 울다시피 고개를 숙이며 뒷좌석에 올라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삐뚤빼뚤한 글씨로 시내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를 떨리는 손으로 운전기사에게 내밀었다. 택시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시내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물론 소리는 없었다. 그저 입모양만으로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제발 제발 신이시여.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민준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시내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비명과 신음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와 각종 기계음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벽을 만들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온 서연의 모습은 그 혼란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동정이 아닌 귀찮음과 경멸이 섞인 것이었다. 그녀의 남루한 행색은 이곳에 번쩍이는 하얀색과 어울리지 않았다. 서연은 접수처로 달려가 다급한 손짓으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려 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이를 받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열이 펄펄 끓는 모습을 흉내냈다. 하지만 접수처의 간호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의 손짓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짓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말을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듯 했다.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접수부터 하시고 순서대로 기다리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답답하네, 정말.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아이가 열이 40도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발, 제발, 빨리 좀 봐주세요. 간호사는 마지못해 수첩을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보더니 쯧하고 혀를 차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고 저쪽에서 기다리세요. 지금 환자가 많아서 바로 진료 못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민준을 의자에 간신히 앉힌 후 바닥에 쭈그려 앉아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민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서연은 몇 번이고 접수처로 달려가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세요라는 냉정한 대답뿐이었다. 그녀의 주변으로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가벼운 찰과상이나 감기 증상에도 의사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서연은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다. 돈이 없고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접수처 간호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눈물 어린 눈으로 애원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언어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귀찮다는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아, 정말 왜 이러세요? 순서를 기다리시라니까요. 이렇게 자꾸 업무 방해하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어디서 온 거지인지 정말. 그 순간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서연의 귓가에는 거지라는 단어만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아쳐 그녀는 휘청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의자에 쓰러지듯 잠든 민준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숨어 살기로 결심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지켜야 할 아들이 뱃속에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 중년 여성과 그녀를 둘러싼 비서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응급실의 정적 아닌 정적을 깼다. 그들 중 유독 거만해 보이는 한 남자가 가운을 입은 채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시내병원 병원장 박진석이었다. 그는 중년 여성에게 허리를 굽히며 아첨을 떨었다. 사모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VIP 병실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서연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달랐다. 그는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중년 여성은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를 호들갑스럽게 내보이며 엄살을 부렸다. 그 모습에 응급실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들이 손가락 하나 다친 부자에게는 저렇게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 세상의 부조리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때 민준의 몸이 다시 한번 심하게 떨리더니 아이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 원장과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박 원장의 앞을 막아서고 축 늘어진 민준을 보여주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온몸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다. 박 원장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거칠게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눈에는 지금 누가 더 위급한 환자로 안 보여. 어디서 감히 길을 막아. 경비원들 뭐해. 이 여자 당장 끌어내지 않고 그의 고함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곧 아이의 신음소리에 깨어났다.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어떻게든 아들에게 돌아가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건장한 남자 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멀어져가는 민준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절망의 끝이었다.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그녀의 뺨에 와 닿았다.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아들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한서연은 경비원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질질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려 했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위태롭게 기대어 있었다. 저 작은 몸이 꺼져가고 있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것은 5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였고 세상에 대한 저주였으며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서연은 갑자기 온몸에 힘을 주며 버텼다. 그녀는 경비원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 치며 그의 다리를 찼다. 짐승 같은 저항이었다. 말 못하는 여인의 연약한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이었다. 경비원들이 당황한 사이 서연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다시 민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응급실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차가운 무관심의 벽을 향해 온몸으로 맞서고 있었다. 한편 박진석 원장은 VIP 환자인 윤사모를 모시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는 방금 전의 소란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윤사모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의 남편인 대형건설 회장으로부터 떨어질 콩고물을 계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상류층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다. 사모님 손가락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흉터라도 남으면 큰일입니다. 저희 병원 최고의 성형외과 과장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박 원장은 기름진 목소리로 아첨을 늘어놓았다. 윤 사모는 엄살을 부리며 자신의 손가락을 내보였다. 어머 원장님도 참. 호들갑은 그래도 성의를 봐서 치료는 받아야겠네요. 우리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은근한 과시가 묻어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병동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호화로운 병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윤 사모의 작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다. 마치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도 대접하는 듯한 광경이었다. 박 원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권력에 심취했다. 다시 응급실. 서연은 민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이의 입술은 이제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고 숨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졌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환자를 옮기고 비어있는 이동식 침대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직접 그 침대를 밀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이 지옥 같은 대기 장소에서 벗어나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간호사 몇 명이 달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아니, 보호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멈추세요. 그들의 외침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대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정면 진료실이라고 쓰인 문만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윤사모를 배웅하고 돌아온 박진석 원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아직도 저러고 있었나? 대체 경비원들은 뭘 하고 있는 게야? 박 원장은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 아줌마.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나?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날뛸 곳이 아니란 말이야.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수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정식으로 배운 수화가 아니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처절한 몸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치고 아이를 가리키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제발 제발 제 아들 좀 봐주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박 원장은 그녀의 몸짓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애초에 이해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 불결한 여자가 하루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고. 벙어리인 게 유세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가방에서 젖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 글씨를 써내려갔다. 원장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간 VIP 환자는 손가락 하나 다쳤을 뿐입니다. 제발, 제발 순서가 아니라
상태가 위급한 사람을 먼저 봐주세요. 이것이 의사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녀는 그 메모를 박 원장의 발치에 내밀었다. 박 원장은 허리를 숙여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메모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메모지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잘게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서연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렸다. 의사의 본분 같자는 소리 하고 있네. 박 원장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이봐, 아줌마. 세상은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하지 않아. 사람의 목숨에도 값어치가 있는 법이라고. 당신 아들 목숨이랑 방금 들어간 윤 사모님 목숨의 가치가 같을 것 같아 정신 차려. 당신 같은 하층민의 목숨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의 잔인한 말이 응급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변에 몇몇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막는 사람은 없었다. 권력 앞에서 정의감은 무력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세상이 그녀에게 내뱉은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 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다. 저것들 당장 병원 밖으로 끌어내.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해. 우리 병원 물 흐리는 것들은 철저히 막아야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비원들이 다시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이동식 침대와 함께 병원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쫓겼다. 세차게 내리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녀는 텅 빈 거리 한복판에 의식을 잃은 아들과 함께 버려졌다. 거대한 병원 건물은 마치 괴물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미해져가는 민준의 숨결을 느끼며 서연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병원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 한서연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섬이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품 안에서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희미한 숨결만이 존재했다. 절망은 이제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조차 마비시켰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년 전 그날도 하늘은 저렇게 흐려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도망치던 그날,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고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세상과 등을 지고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거대한 세상의 폭력 앞에서 그녀의 모성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놀라 고개를 돌린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의사 가운이었다. 젊은 의사였다. 아까 응급실에서 박 원장 뒤에 서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와 민준을 바라보던 그 의사였다. 그의 이름표에는 내과 레지던트 김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이러고 계시면 아이가 정말 위험합니다. 제 말을 믿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또 다른 절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의사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호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민준을 아는 그녀를 이끌고 병원 건물 뒤편의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그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작은 비상구를 통해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박진석 원장의 눈 밖에 나는 날에는 의사로서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진료실로 서연과 민준을 안내했다. 그리고 문을 잠근 뒤 재빨리 청진기를 민준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아이의 심장 박동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고열로 인한 경련성 쇼크, 어쩌면 뇌수막염까지 의심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는 서둘러 응급 카트에서 주사기와 약물을 꺼내 아이의 팔에 정맥 주사를 놓았다. 해열제와 항경련제가 작은 아이의 몸속으로 투여되기 시작했다. 김민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서연은 그저 숨을 죽인 채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적처럼 민준의 가쁜 숨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경련도 잦아들었다. 김민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몰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실에 맡겨보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그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작은 희망에서 비롯된 감사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TK그룹 타워의 최상층, 제왕의 공간이라 불리는 회장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의 주인인 강태무 회장은 그 풍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방금 수천억 원이 오가는 MA 계약을 마무리 지은 참이었다. 상대 기업의 대표는 그의 냉혹한 결정에 거의 울다시피 매달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로 통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운명이 갈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했다. 강태무, 그는 5년째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 헤매는 한 마리의 상처 입은 늑대였다. 그의 아내 한서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그녀가 실종된 이후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TK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충직한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강태무는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다 문득 물었다. 오늘 자 특이사항 보고는. 최 비서는 익숙하게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거기에는 강태무가 아내를 찾기 위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수집한 전국의 미아 및 신원불명 여성 관련 사건 사고 보고서가 수백 건 올라와 있었다. 그것은 강태무의 지독한 집착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다. 그는 매일 밤이 수백 건의 보고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직접 확인했다. 혹시나 그 안에 서연의 작은 흔적이라도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서.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정보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며 그는 무감각하게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시내병원 응급실 소란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신원미상의 벙어리 여성이 아이의 진료 문제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남. 너무나도 흔한 도시의 소음 같은 사건이었다. 그는 무시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첨부된 저화질의 CCTV 캡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진 속 여자는 비에 젖어 헝클어진 모습이었고 얼굴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다시 움켜쥐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강태무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 화면이 깨지면서 형체가 흐릿해졌다. 이미지 복원 및 초고해상도 분석 지금 당장 실시해. 최 비서는 즉시 기술팀에 연결했다. 몇 분 뒤 노이즈가 제거되고 선명해진 이미지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여자의 손에 꽉 쥐어진 작은 물체. 그것은 상하로 정교하게 조각된 활짝 핀 동백꽃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그 순간 강태무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렸다. 그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기억이 5년 전 어느 따스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태무 씨, 이게 뭐예요? 너무 예쁘다. 그의 선물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머리에 꽂아보던 서연의 모습.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가 직접 장인에게 의뢰해 만들었던 동백꽃 머리핀. 그녀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다. 연아, 강태무의 입에서 5년 만에 그 이름이 터져 나왔다. 그의 냉철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곧이어 터져 나올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최 비서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최 비서 당장 차 대기시켜 TK그룹 가용 가능한 모든 경호 인력, 지금 즉시 시내병원으로 집결시켜. 그리고 시내병원 CCTV 5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영상 확보해. 이 여자와 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제왕이 잠에서 깨어났다. 상처 입은 늑대가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포효를 시작한 것이었다. 강태무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TK그룹의 심장부는 거대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잠자고 있던 정예 경호팀이 소집되었고 정보 분석팀은 시내병원의 모든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킹하여 강태무의 개인 태블릿으로 전송했다. 지하 주차장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검은색 세단들이 맹수처럼 튀어나왔다. 강태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달려내려갔다. 그의 뒤를 최 비서가 서류와 통신 장비를 챙겨들고 헐레벌떡 뒤따랐다. 강태무의 얼굴은 감정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5년의 세월 뼈를 깎는 고통과 헛된 희망으로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두 차량 뒷좌석에 올라탄 강태무는 최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태블릿의 시선을 고정했다. 화면에는 시내병원 내부 구조도와 실시간 CCTV 영상, 그리고 직원 명단이 빼곡하게 떠 있었다. 최 비서 시내병원 원장 박진석. 지금 당장 위치 파악해. 그리고 병원 출입구 전부 통제해.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10대가 넘는 검은색 차량의 행렬은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며 시내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제왕의 분노가 만들어낸 거대한 지진파가 도시를 가로질러 폭풍의 눈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강태무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 속 동백꽃 머리핀을 쥔 아내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대해서 보았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서연아. 한편 시내병원 원장실에서는 박진석 원장이 고급 양주를 따르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병원 의사진 몇몇이 앉아 아첨을 늘어놓고 있었다. 원장님, 오늘 대형건설 사모님 거는 정말 일처리가 깔끔했습니다. 병원 발전 기금도 두둑이 챙기시겠군요. 박 원장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박진석이가 누군가. 병원도 결국은 비즈니스야. 돈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야 하는 법이라고. 그는 조금 전 자신이 내쫓은 이름 모를 벙어리 여자와 아이를 떠올렸다. 그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을 처리한 것을 자신의 유능함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의 화려한 성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벌레에 불과했다. 그가 축배를 들기 위해 잔을 높이 쳐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체불명의 경호원들이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기분이 상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웬 호들갑이야 조폭들이라도 쳐들어왔다는 건가. 경비팀은 뭐하고. 그가 소리치는 순간 병원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창밖으로 수십 대의 검은 차량들이 병원 건물을 포위하듯 에워싸는 것이 보였다. 박 원장과 이사진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 원장은 다급하게 로비로 달려내려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아수라장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딱 봐도 전문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이 병원 직원들과 보안요원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출입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의 병원 로비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가르며 한 남자가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 TK그룹 회장 강태무였다. 박 원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왜 예고도 없이 이곳에 나타났단 말인가. 박 원장은 재빨리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강태무에게 달려갔다. 아이고, 회장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하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버선발로 마중 나왔을 텐데요.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양을 떨었다. 하지만 강태무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박 원장을 그대로 지나쳐 로비 중앙에 섰다. 강태무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것을 박 원장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저화질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한 여인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장면. 그리고 그 여인이 동백꽃 머리핀을 꽉 쥐는 모습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강태무의 목소리가 지옥의 울림처럼 낮게 깔렸다.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안고 있던 아이. 어디에 있지? 박 원장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화면 속 여자는 자신이 조금 전에 거지
벙어리라고 모욕하며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순간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게 회장님. 이 여자는 행색이 남루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소란을 피워서 병원 규율에 따라 퇴원 조치를 박 원장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태무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재계의 신사로 알려진 강태무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야수와 같은 움직임이었다. 박 원장의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떠올랐다. 강태무의 눈은 이글거리는 용암과도 같았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내 아내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그의 입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응급실 접수처의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들이 경멸하고 내쫓았던 그 여인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실종된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박 원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내 저 벙어리 여자가 강태무 회장의 아내라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벼병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강태무는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병원 주변 CCTV 전부 확인해. 반경 5km 이내 모든 골목까지 샅샅이 뒤져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10분 안에 내 눈앞에 데려와. 그의 외침은 명령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흩어져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강태무는 싸늘한 시선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원장과 병원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감히 제왕의 반려를 건드린 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거대한 폭풍이 시내병원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5년 만에 아내의 흔적을 찾은 한 남자의 지독한 분노가 있었다. 강태무의 경호팀이 병원 건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한 팀이 굳게 잠긴 낡은 진료실 문을 발견했다. 그 안에서 미세한 인기척을 느낀 그들은 지체 없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 있던 젊은 의사 김민호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발각되어 의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시선은 그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와 그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여인에게 고정되었다. 여인은 침입자들을 보고 놀라 민준을 보호하려는 듯 감싸 안았다. 바로 그 순간 뒤따라온 강태무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문 앞에 멈춰서서 방 안의 광경을 응시했다. 시간이 멈췄다. 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강태무의 눈에 들어온 한서연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생기 넘치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경계심으로 그늘져 있었고 윤기 나던 머릿결은 푸석했으며 고왔던 손은 거친 노동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웃게 만들었던,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서연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하고 원망했던 남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사람. 그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 또한 지독한 악몽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강태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치 꿈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싸려 했다. 서연이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다. 그 작은 움직임에 강태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밝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5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은 그리움과 사랑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의 작은 기침 소리였다. 그제야 강태무는 아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다. 자신을 꼭 닮은 이목구비, 그리고 서연의 눈빛을 물려받은 아이, 자신의 아이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7년 전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재벌 3세라는 타이틀이 지긋지긋했던 28배 강태무는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세 한서연을 처음 만났다. 그녀는 그림에 대해 설명하며 햇살처럼 웃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둘러싸인 그의 잿빛 세상에 그녀는 처음으로 들어온 한 줄기 찬란한 빛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갤러리를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연도 그림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순수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낡은 미술관을 찾아다니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사랑을 키워나갔다. 서연은 그의 배경이 아닌 인간 강태무를 사랑해 주었고, 그는 그런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갑옷을 벗고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다시 현재, 민주는 시내병원에서 가장 좋은 VIP 병실로 옮겨졌다. 조금 전까지 윤 사모가 머물던 아이러니한 공간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들이 긴급 호출되어 아이의 치료에 매달렸다. 강태무는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박진석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경호원들의 감시 아래 별실에 감금되었다. 강태무는 김민호 레지던트를 따로 불렀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김 선생, 정말 고맙소. 당신이 내 아내와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리고 최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민호 선생, 오늘부로 시내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발령내. 그리고 TK그룹 장학재단을 통해 유학도 지원해.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병실 안서연은 잠든 민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강태무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넓고 호화로운 병실에는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무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 떠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5년간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수만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5년 전 강태무의 저택. 두 사람의 결혼은 TK가 전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강태무의 계모이자 TK그룹의 실세인 한지숙 이사장의 반대는 극심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는 인자한 어머니 행세를 했지만 서연과 단둘이 있을 때는 가시 돋친 말로 그녀의 가슴에 상처를 냈다.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어디를 넘봐. 태무 옆자리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태무와의 관계를 그리고 이 집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태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그를 마중 나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강태무는 서연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그 손에 아직도 낡은 동백꽃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서연이 살짝 놀랐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5년간 굳게 닫혀 있던 그녀의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다. 힘들었지. 그동안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강태무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탓이 아니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비가 쏟아지던 한적한 국도, 서연이 몰던 차의 백미러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피할 틈도 없었다. 트럭은 그대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고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강물 속으로 추락했다. 차가운 강물이 순식간에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서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낯선 시골의 작은 의원이었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노인이 그녀를 구해주었다고 했다. 기적적으로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다. 끔찍한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TV 뉴스에서 자신의 소식을 접했다. TK그룹 며느리 의문의 교통사고로 실종, 사실상 사망 추정.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노린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강태무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적이 다시 자신과 아이를 해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세상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로부터 5년 그녀는 오직 민준을 위해, 민준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잠든 민준의 뺨 위로 서연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울 시간도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안전한 공간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과 5년 만에 다시 만난 남자의 곁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강태무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내의 침묵은 단순한 실어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이 만들어낸 5년간의 길고 긴 비명이었다. 그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다. 감히 누가 나의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그는 반드시 찾아내어 지옥을 보여줄 것이라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VIP 병실의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한서연은 안전한 공간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아들 민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밤사이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아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악몽에서 깨어났음을 실감했다. 강태무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아들의 곁을 지키면서도 멈추지 않고 지시를 내렸다. 그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이제는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서연아. 당신과 민준이는 이제 쉬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모두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들을 이렇게 만든 죗값을 낱낱이 전부 받아낼 테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내 병원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TK그룹의 법무팀과 회계감사팀 소속의 날카로운 눈빛을 한 전문가 수십 명이 경원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 비서의 지휘 아래 마치 점령군처럼 병원의 모든 주요 부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이자 정의를 향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감사팀은 박진석 원장의 사무실을 급습해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했다. 병원의 회계장부, 인사기록, 의약품 구매 내역까지 지난 10년간의 모든 자료가 TK그룹의 서버로 전송되었다. 병원 직원들은 공포에 떨며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하던 박진석에게 보냈던 존경은 이제 싸늘한 경멸과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병원 내의 작은 회의실은 임시 신문실로 개조되었다. 밤새 경호원들의 감시 아래 뜬 눈으로 공포의 시간을 보낸 박진석 원장이 그곳으로 끌려왔다. 방 안에는 강태무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박 원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박 원장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분노한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석 원장, 올해 58세, 시내병원 원장으로 12년째 재직 중, 재산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2채 제주도의 별장, 그리고 차명으로 보유한 상가 건물들. 월급만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군. 강태무가 나직이 읊조렸다. 박진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무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태무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박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박 원장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어제 당신은 내 아들에게 말했지. 목숨에도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서 묻는 건데 당신의 목숨값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나? 강태무가 조용히 물었다. 박 원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태무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손짓했고 최 비서는 박 원장의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그것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감사팀이 밝혀낸 그의 비리 증거들이었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 특정 환자들의 진료 순서를 돈을 받고 바꿔준 기록. 심지어는 의료사고를 돈으로 무마하고 은폐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원장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 조작된 겁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바로 그때 병실에 있던 서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TV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시내병원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에 어제 응급실에서 마주쳤던 VIP 환자 윤사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녀는 강태무가 가져다 준 노트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실어증에 걸린 이후로 그녀의 기억력은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다.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사진처럼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어제 응급실에서 박 원장과 윤 사모가 나누었던 대화를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 내려갔다. 윤 사모, 대형건설, 첨단의료연구센터 발전기금, 명신제약 기미사, 단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리의 연결고리를 암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쓴 메모를 강태무에게 전달해 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메모를 건네받은 강태무의 눈이 번뜩였다. 명신제약, 박 원장이 조금 전까지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던 바로 그 제약회사였다. 아내의 메모는 박 원장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아내가 연약한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다. 강태무는 서연의 메모를 들고 다시 신문실로 향했다. 그는 박 원장의 얼굴에 메모를 던졌다. 명신제약 기미사에게 얼마를 받았나. 대형건설에서는 연구센터 기금 명목으로 얼마를 뜯어냈지. 서연의 정확한 기억력 앞에서 박 원장의 마지막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병원 내의 부패한 시스템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박 원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강태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회장님,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무는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자비는 법정에서 구해봐라. 내 놈 같은 인간에게 베풀 자비는 나에겐 없다. 그는 최 비서에게 모든 증거와 자백 영상을 검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던 박 원장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 혼자 한 짓이 아니라고. 당신 가족 TK그룹의 더 높은 분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다. 그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강태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박진석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은 그저 이용하기 좋은 장기말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강태무는 아내의 병실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적은 메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연민과 보호 본능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5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두 사람의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신해병원 사태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을 때 서울의 성북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에서는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듯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TK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무의 계모인 한지숙 이사장은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먹을 갈며 난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문란은 그녀의 이미지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결코 그림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수행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신해병원에서 벌어진 일을 소상히 보고했을 때 그녀의 붓끝이 순간 멈칫했다.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한서연이 벙어리가 된 채로 아들까지 데리고 나타났다는 보고. 그리고 강태무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전체를 뒤엎어버렸다는 사실까지. 한지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붓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비서를 물리고 창밖에 잘 가꿔진 정원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난을 치던 고고한 예술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발견한 독사의 차갑고 섬뜩한 눈빛이었다. 5년 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오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쓸모없는 것들. 그녀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때 그녀의 동생이자 TK건설의 전무인 한상진이 비밀 통로를 통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누나와는 달리 초조함과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누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서연이 살아있었다니요. 게다가 아들까지. 만약 그 아이가 강태무의 핏줄이라면 우리의 계획은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한지숙은 그런 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호들갑 떨지 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법이다. 나타났으니 다시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5년 전보다 더 깨끗하고 더 완벽하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에게 한서영과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을 TK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길에 노인 치워버려야 할 돌멩이에 불과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약한 고리인 박진석이었다. 검찰로 송치된 박진석은 강태무가 제시한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가 무슨 말을 내뱉을지 알 수 없었다. 한지숙은 전화 한 통을 걸었다. 곧 TK그룹 법무팀 소속의 변호사 한 명이 박진석의 접견실로 들어갔다. 그는 법률적 조언 대신 박진석의 가족 사진이 담긴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박 원장님 따님이 올해 대학에 입학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드님은 유학 준비 중이고요. 사모님께서는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입을 잘못 놀리면 그 행복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강태무는 박진석이 갑자기 입을 닫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예상했던 바였다. 박진석 뒤에 있는 배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는 더 이상 공개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전직 국정원 출신인 보안팀장을 비밀리에 불렀다. 5년 전 한서연 실종 사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강태무는 보안팀장에게 당시 사건 기록, 담당 형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인 덤프트럭 운전사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당시 그 사건을 단순 뺑소니로 종결시켰지만 강태무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믿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증거를 찾아야 했다.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 무렵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서연은 무심코 TV를 보고 있었다. 마침 TK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다루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 한지숙 이사장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자애롭고 현명한 여성 경영인의 모습.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한지숙은 서연을 조용히 불렀었다.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띤 채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속삭였다. 아가, 너와 내 뱃속의 것은 우리 집안의 오점이야. 오점은
지워야 깨끗해지지 않겠니? 그 말과 함께 서연을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빛. 서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내려와 구석으로 도망쳤다. 그녀의 눈에는 TV 속 한지숙의 얼굴과 5년 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악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강태무가 놀라 병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서연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과호흡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아내를 진정시키고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한지숙.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강태무는 아내의 눈에 서린 공포를 통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진실.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한 자애로운 어머니 행세를 하던 그 여자가 바로 모든 비극의 배우였다는 것을. 그의 주먹이 피가 나도록 세게 쥐어졌다. 서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한지숙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태무의 경우가 삼엄한 병원에서 한서연과 아이를 동시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와 한상진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고사가 아니었다.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비극적인 병사로 위장해야 했다. 그날 밤 VIP 병동의 간호사 교대 시간에 낯선 얼굴의 간호사가 투입되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업무만 처리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약물 카트를 끌고 민준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기 비타민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그녀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병실을 지키고 있던 경호원들은 그녀가 정식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박선영은 잠든 민준의 팔에 놓인 정맥주사 라인에 주사기를 연결하려 했다. 주사기 안에는 비타민이 아닌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칼륨 용액이 들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암살의 손길이 잠든 아이에게 뻗치는 순간이었다. VIP 병동의 복도는 깊은 밤에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강태무는 보안팀장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복원되었다는 긴급 보고 때문이었다. 병실 외부에는 TK그룹의 정예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가장 교묘한 위협이 이미 내부로 침투했음을 알지 못했다. 한서연은 아들 민준이 잠든 침대 옆 작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지숙의 얼굴을 본 이후로 5년 전의 악몽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안전한 현실과 끔찍한 과거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선 간호사가 약물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늘 보던 담당 간호사가 아니었다. 여자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인공 유리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아기 비타민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여자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환자를 대하는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민준의 팔에 연결된 수액 라인에 주사기를 가져다 댔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간호사의 앞을 막아서며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짓으로 지금은 주사를 놓을 시간이 아니며 담당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필사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귀찮다는 듯
그녀를 밀쳐냈다. 보호자분 진료에 방해됩니다. 비타민 주사일 뿐이니 걱정 마시고 비켜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뱀처럼 번뜩였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5년 전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잔인함과 같은 종류의 것을 보았다. 안 돼. 이 여자는 위험해. 그녀의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자의 팔을 붙잡고 주사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간호사의 몸이 돌변했다. 연약해 보이던 그녀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간단한 동작으로 서연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여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암살자였다. 시끄럽게 굴면 내 아들보다 네가 먼저 죽게 될 거야. 여자가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서연을 무시하고 다시 민준의 수액 라인으로 주사기를 가져갔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기어가 여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제발 안 돼. 내 목숨을 가져가. 이 아이만은 살려줘. 그녀의 눈이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암살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여자는 하이힐 뒷굽으로 서연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서연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주사 바늘이 수액 라인의 고무 패킹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여자의 엄지손가락이 주사기의 피스톤을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다. 투명한 액체가 독이 아들의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찰나였다. 그 광경을 본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5년 전 거대한 덤프트럭이 자신을 덮치던 순간의 공포,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숨이 막혀오던 고통,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녀의 뇌리를 덮쳤다. 목구멍을 꽉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극한의 공포가 5년간 그녀를 짓눌러온 과거의 공포를 압도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사자옴이라는 이름의 본능이 포효했다. 살려야 한다.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이 위험을 알려야 한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다해 목구멍을 열었다. 성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아. 처음에는 괴물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핏줄이 터질 듯한 기세로 5년간 닫혀있던 소리의 문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이 부서져 열렸다. 민준아, 그것은 절규였다. 5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이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외침은 병실의 벽을 뚫고 복도를 울리고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서연의 절규에 암살자는 놀라 주사기에서 손을 뗐다.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 즉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혼란이 벌어진 틈을 타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암살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여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두 사람은 바닥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암살자를 제압했다. 여자는 붙잡히는 순간에도 서연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마주보며 자신의 영혼에 새겨져 있던 그 이름을,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던 그 이름을 토해냈다. 한지숙,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5년의 고통과 분노를 담은 저주이자
진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의 두 번째 외침이 병실을 울리는 순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달려온 강태무가 병실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제압당한 암살자와 울음이 터진 민준,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귀에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록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찬 절규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강태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5년이라는 길고 긴 침묵의 강을 건너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하게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제 속에서 목소리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5년간의 침묵을 깬 소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굳게 닫힌 문을 부수는 거대한 공성추였고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였다. 병실에서 체포된 암살자는 강태무의 집요한 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신은 한상진 전무의 지시를 받았으며 한서연과 아이를 의료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그 시각 보안팀장이 복원된 5년 전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도착했다. 강태무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빗속을 달리는 한서연의 차, 그리고 그 뒤를 미친 듯이 추격하는 덤프트럭. 사고 직전 트럭 운전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음성이 희미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처리하겠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리고 화면은 처참한 충돌과 함께 암전되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상진,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는 한지숙. 강태무는 서연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끔찍한 기억에 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아직은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한지숙이 했던 협박들을 남김없이 증언했다. 강태무는 거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언론에는 신해병원 비리 사태만을 연일 터뜨리며 한지숙과 그녀의 세력들이 방심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TK그룹의 긴급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 감사 결과 보고였다. 모든 적들을 한 번에 처단하기 위한 무대였다. 결전의 날. TK그룹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지숙은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강태무가 병원 비리 문제로 자신의 동생을 공격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최근 강태무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문제 삼아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계획이었다. 강태무는 회의장 맨 앞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빙산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약속된 시간이 되자 아무런 서론 없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최 비서는 신해병원과 TK건설 사이에 부정한 자금 흐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한상진 전무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 모든 것은 실무진의 과실일 뿐입니다. 태무야, 네가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 한지숙이 인자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여유였다. 강태무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계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 5년 전 빗속의 국도를 달리던 한서연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끔찍한 사고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지자 몇몇 이사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한지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사라졌다. 이런 낡은 영상으로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게냐? 단순 교통사고 영상일 뿐이지 않느냐? 한지숙이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서연이었다. 강태무가 보낸 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가 회의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5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 여인이 이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한지숙의 우아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회의장 중앙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5년 전 제게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신 한지숙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한지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읊었다. 너와 내 뱃속의 것은 우리 집안의 오점이다. 오점은 지워야 깨끗해진다. 이사장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한지숙이 발악하듯 무언가 소리치려던 순간 강태무가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다. 스크린에는 병실에서 체포된 암살자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상진의 지시를 받았으며 그 배후에는 한지숙 이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했다. 살인교사 증거, 인멸 횡령 배임, 한지숙과 그녀의 세력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상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은 서둘러 그녀와 선을 그으려 아우성쳤다. 한지숙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강태무와 한서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자신이 근본 없는 것이라 무시했던 그 며느리와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그 의부사들의 손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지숙과 한상진 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지숙은 마지막까지도 고고한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수사관들에게 묵묵히 끌려나갔다. 정의는 차갑고 철저하게 집행되었다. 마지막 커튼이 내려온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텅 빈 회의실에는 강태무와 한서연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무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5년간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평화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한지숙과 그녀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5년 전의 살인교사 혐의와 최근의 암살 시도, 그리고 TK그룹과 신해병원을 둘러싼 온갖 비리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한지숙은 마지막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한서연의 증언과 강태무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법은 준엄했다. 한지숙과 한상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범죄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신해병원의 박진석 원장 역시 의료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오랜 시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신해병원은 T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환골 탈태를 시작했다. 새 병원장으로 임명된 젊은 의사 김민호는 과거의 부패를 모두 도려내고 오직 환자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병원에는 한서연, 강민준 재단이 설립되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서연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희망을 피워내는 씨앗이 된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무와 서연, 그리고 민주는 어둡고 차가운 기억으로 가득 찬 성북동 저택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교회의 하얀 집으로 이사했다. 넓은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민준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곳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보상받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갈 보금자리였다. 서연은 꾸준히 언어 재활 치료를 받았다. 5년간 닫혀있던 성대는 쉽게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쉽게 잠기고 거칠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강태무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느린 걸음걸이를 맞춰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민준의 침대맡에 앉아 동화책을 펼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한 공주님이 살았어요. 비록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무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강태무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냉혹한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아들과 함께 잔디밭을 뒹굴고 서툰 솜씨로 자전거를 가르쳐주며 아빠의 자리를 배워나갔다. 그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더 큰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마주 앉아 이전에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서연은 때로는 악몽에 시달렸고 강태무는 때로는 지독한 죄책감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기댐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언어보다도 깊은 이해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놀고 있었고, 서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백나무 아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무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깨끗하게 닦인 상아 머리핀을 건넸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제 주인에게 돌아온 사랑의 증표였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민준이를 지켜줘서, 당신이 살아있어줘서. 강태무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제법 힘이 실려 있었다. 나도 고마워요, 태무 씨. 나랑 민준이를 다시 찾아줘서. 그녀는 그에게서 머리핀을 받아 자신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꽂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평화로웠다.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족을 지켜낸 위대한 사랑의 훈장이었다. 침묵 속에서 아들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와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되찾은 한 남자,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밝은 희망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